오늘 그 좀 총집합 개념으로 좀 어. 얘기를 좀 하고 네. 가도록 할게요. 저번에도 사실 제가 좀 풀지 않은 보따리들을 좀 몇 개 풀면서 조회수가 하나 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번에도 다 잘 나왔어요. 아 그런가요? 네,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쫙 올라가더라고요. 어, 더. 이번에도 부족하지만 또 아유. 힘을 좀 실어드리고 네. 좀 가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저번에 나와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현 시장을 과거와 막 비교해서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사실 역사상 처음 보는 시장이고 하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기보다 최근의 흐름의 그런 사이클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특정한 또 악재로 인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악재가 해소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 악재보다 혹시 우리가 또 모를 수 있을 만한 악재가 또 있는 건 아닌지 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의 사이클을 저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금융장세, 그 다음에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말씀드리면서 지금 장세는 올해 6월부터 시작해서 역실적장세이자 이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좀 넘어간 듯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장세의 특징은 투매성 하락이 두세 차례 좀 나오게 된다. 그래서 6월에 한 차례 좀 큰 투매성 하락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때 나와서 말씀을 해드렸던 게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런 하락이 한두 차례 좀 더 나올 것 네.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가장 큰 요인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가장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시장의 하락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 가장 큰 악재는 바로 물가죠. 물가 때문에 지금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것이고, 뭐 그로 인해 지금 뭐 달러 환율 문제 생기고 수급적인 영향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합병증 마냥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맞아요. 가장 큰 그 암의 시초가 된 건 결국 물가예요, 물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 그래, 이 시장을 지금 크게 빠뜨리고 있는 가장 큰 주체인 이 암덩어리는 결국 물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가 이 물가를 우선적으로는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이 시장을 이해할 때 있어서 수월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7, 8월경 시장이 단기간에 좀 반등을 줬어요. 이 반등을 줬던 가장 큰 요인도 물가가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기존의 9%대에서 8%대로 살짝 좀 진정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야, 드디어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을 찍고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이제 기대 심리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는 좀 사도 될 때다 싶어서 이제 저가 매수를 들어왔었기 때문에 7, 8월 장세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반등세가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좀 싶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의장이 한 차례 연설을 했죠. 야, 물가가 지금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 더 심각해. 그리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사실 총동원을 다 할 거야. 무엇보다 지금 사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두 가지거든요. 물가 인플레이션 문제,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경기 침체. 사실 물가를 잡으려면 심플해요. 금리를 최대한 빠르게 강하게 올리면 됩니다. 근데 그 올렸을 때 부작용이 이 경기 침체 문제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 문제를 살리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금리를 올리는 거야, 빠뜨리는 거야. 결국에는 물가를 잡는 게 먼저인 거야, 경기를 살리는 게 먼저인 거야. 사실 이게 시속 게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치. 그래서 7, 8월 반등 장세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도 물가가 피크아웃을 좀 찍다 보니까 그러면 당장의 이 심각한 경기 침체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쯤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기면서 이게 선반영돼서 이제 주가가 좀 오른 것이거든요. 근데 연준이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이제 시장 참여자들에게 다시 한번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든 거죠. 되게 세게 말하더라고요. 네, 회초리를 든 겁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경기 침체가 이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다. 당장의 이 역대급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이 금리 인하? 사실 지금 당장 꿈꾸기는 이르다라고 사실 단정지어 말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현 시장에서는 물가를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가 저번에 제가 나와서도 얘기드렸다시피 이게 뭐가 한 차례 꺾였다라고 우리가 안심하기보다는 좀 두세 차례 연속적으로 진정되고 있는 흐름이 좀 이어진다면 이제는 좀 한 차례 확실히 피크아웃을 찍고 안정기를 찾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그래도 주식 비중을 조금 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상적인 인플레이션 수치는 2%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로서 아직도 8%죠.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언제 잡힐지는 가늠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버티고 이겨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사실 현금의 중요성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드릴 만한 요인이다라고 싶고,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생각해야 될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 이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번에 저희가 또 같이 방송할 때 우리 또 웅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출연하기 전에 저번에 영상을 한번 복기를 하고 왔어요. 그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사실 제가 또 많이 강조하고 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 불확실성이 시장에선 가장 크게 이제 위험으로 좀 자리 잡는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물가와 경기 침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진 않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1년 넘도록 가드를 올리고 있었던 상황인지라 이미 우리의 팔과 다리는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크게 아프진 않다라는 거예요. 굳은 살이 하나씩 배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 갑자기 나는 앞으로만 가드 올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뒤통수를 딱 때려버리면 이거는 내가 충격을 너무 크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뒤에는 내가 근력 강화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위중 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때 정말 여러분들이 크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하반기에 그러면 왜 미중 분쟁이 커질 수가 있느냐라는 포인트인데, 사실 이미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바로 올해 11월경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제가 저희 채널에서 한 차례 얘기를 드렸었는데 참 희한한 게, 물론 이제 주식에 100%가 없겠지만 100년 넘도록 똑같이 이어졌던 패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미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는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 중간 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해에는 증시가 좋았어요. 특히 3분기 때 증시가 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런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잠깐 생각을 해보면, 중간 선거는 이제 상원과 하원을 좀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현 정부의 어찌 보면은 좀 중간 평가를 하는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그래요. 이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미국 대통령이 4년 만기인데 4년 임기인데 그 과정 중에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항상 많아요. 이 사람이 뭘 하든 간에. 네. 그렇잖아요. 항상 맞아요. 내가 뽑았어도 이 사람이 하는 과정이 썩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하는 것에 있어서 결과는 결국에는 역사가 판단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는 그것이 잘 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고, 그리고 당장 사실 마음에 드는 것보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사람 입장에서는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좀 싶은데, 아무쪼록 현 상황에도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아요.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뿐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중간 선거까지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좀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미국 국민들의 그러한 입장을 좀 바라보자면, 그럼 바이든 이 민주당 정부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라는 설문조사에서 1순위가 바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미국 국민들 역시도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뭘 통과를 시켜줬냐면 인플레 감축법을 통과를 시켜줬어요. IRA. 자,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돈을 풀어서 최대한 억제시키겠다. 인플레이션이 나왔었던 가장 큰 요인이 돈을 많이 풀어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급망이 위축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물가가 커진 요인이 좀 크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망을 좀 다시금 늘리기 위한 부분에 돈을 쓰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큰 포인트였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약간 불혹 같은 느낌, 좀 조건부를 단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정치는 그래요. 편먹기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냥
우리 편이 얘기한 건 그거 다 맞는 얘기고 상대편이 얘기한 건 다 틀린 얘기야. 뭐 이런 싸움을 하는 게 정치잖아요. 근데 이 정치를 할 때 가장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효율적인 효과적인 수단이 뭐냐면 너랑 내가 아니라 제 3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제 3의 적을 만들어서 최대한 나도 너도 얘를 적대하는 같은 편이라고 만드는 것인데 시선을 바꿔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민주당, 공화당,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민주당, 공화당이 이제 뭐 다투고 있는 와중에서 야 잠깐만 근데 중요한 거 있잖아. 야 우리끼리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 저놈들이 문제야. 라고 하면서 제3의 적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게 뭐냐?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꾸 힘들어요. 사람들도 죽어나갔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도 심각해진 거고 어찌됐든 다 모든 것들을 다 돌이켜보면은 결국 다 코로나가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코로나 누가 도대체 누가 그러면 또 중국으로 시선이 가거든요. 그러면서 야 얘들아 생각을 해봐라. 지금 우리가 힘든 게 야 우리들끼리 지금 힘을 맞춰서 저 중국 저쪽을 견제를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이러면 금방 또 중국한테 따라잡힌다. 그거 두고 볼 거냐. 안 된다.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최근에 좀 더 가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게 IRI의 인플레 감축법 내용에 좀 포함이 된 게 뭐냐면 반도체도 그렇고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이런 부분에 대한 돈을 쓸 때 있어서 그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보조금 혜택을 줄 때 야 너네 중국과 놀지 마라는 부분이 좀 간접적으로 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국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FTA의 협정을 맺은 좀 우방국들이 만든 소재 부품들을 쓴 이러한 제품들 위주로 좀 써야 된다. 그런 제품을 써야지만 그러한 것들을 해야지만 너네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중국을 좀 배척하기 위한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바이든을 다시금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40% 밑으로 떨어졌었던 지지율이 최근에 40%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게 바로 이제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크게 문제로 삼았던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내세워줬고 그다음에 제3의 공공의 적인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부분까지 퍼포먼스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중국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중국은 중국몽이라는 거를 꿈꾸고 있는 국가예요. 미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 1위로 발돋움하기 위해 나아가려고 하는 국가입니다. 자, 이런 국가에서 1위 국가가 자기네들을 누가 봐도 견제를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10월 16일 날 시진핑 주석이 역사상 최초로 세 번째 연임을 하냐 마냐에 대한 결정을 내릴 지금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중국도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정치적인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우두머리인 시진핑 주석이 누가 봐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을 가만히 지켜만 볼까? 사실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로라도 대응을 하기 위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죽지 않아. 우리 미국한테 꿀리지 않아. 우리 할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하반기 때 이어지면서 미중 간의 분쟁이 좀 커지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이 되는 국면이 좀 놓여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수출 국가이자 미국과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예요. 그래서 과거 2018년도, 19년도 때도 미중 분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었던 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다 지금 인플레이션에만 쏠려 있는 상황이지만 그보다 혹시 더 사실 클 수 있을 만한 폭탄이
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현재 사이클 상으로든 뭐 인플레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로든 최근에 그런 뭐 연준의 강력한 의지로든 뭐든 간에 시장을 지금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은 아닌 것 같다. 아,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드라마틱한 기업들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고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가 굉장히 크게 좋아져야 되고 혹은 뭐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다시금 풀어준다는 등 이러한 뭔가 증시의 호재적인 이슈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당장에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좀 간직한 채 가급적이면 좀 보수적인 포지션을 유지하시는 게 현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진짜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인플레 수치의 좀 현저한 변화라든지 그리고 또 미중 무역 그 갈등이 네네.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되게 유심히 되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완화되고 해소되기 전까지는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수빈쌤 같은 경우는 네네. 이런 경우에 주식을 다 파시나요?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남겨두시나요? 남겨두죠. 아, 어느 정도 네, 남겨두고. 남겨두는 게 어.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중장기적인 투자를 좀 좋아해요. 중단기? 중장기. 아, 중장기. 네, 그래서 주식을 좀 사모으는 관점의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씩 여유가 될 때 좀 사서 모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유동 자산은 좀 마련을 해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는 계속 꾸준히는 해요. 꾸준히는 하는데 비교적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춰서 이거 잠깐 샀다가 또 빠져나왔다가 또 이거 한번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묶여두는 기업들은 계속 좀 묶여두는 대신에 현 시장에서 변동성이 워낙 또 강하고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좀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한 요런 식으로 좀 그 직장인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예를 들어 한 100만 원씩 매달 투자를 하셨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뭐 한 70만 원만 넣고 네네. 한 30만 원은 현금 예금에 또 한 3, 4% 주니까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현금을 비축해 가면서 주식 투자는 하고 이런 방법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 주식을 사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저도 많이 좀 고민을 해봤을 때 당장에 수익 낼 생각이라면 하지 마라. 근데 내가 사서 모을 생각이라면 너무 좋다. 그래요. 지금 수많은 뭐 전문가든 뭐 경제학자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그냥 무료로 자기의 그런 재능들을 그렇죠. 마음껏 알려주시고 계신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 맞는 게 없거든요. 100%? 네. 그리고 서로 다 의견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밸류에이션 측면, 즉 이 기업이 적정 가치보다 비싼가 싸냐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는 싼 건 맞다라는 거예요. 싼 건 맞는데 원래 1,000원짜리 하던 게 지금 한 700~800원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원래 1,000원에 팔던 거 지금 700~800원에 파는데 그러면 원래 1,000원인 걸 아는 사람은 그리고 나중에 이 1,000원짜리가 경제가 좋아졌을 때 뭐 1,500원, 2,000원 올라갈 거를 기대할 줄 아는 사람은 사겠죠. 그렇죠. 하지만 당장에 이게 700~800원짜리가 또 600원, 5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거는 못 견딜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은 못 사죠. 그래서 당장에 수익 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주식할 때가 아니다. 다만 나는 그러한 추가적인 하락 또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조금씩 묻어두는 투자를 나는 할 수 있어. 네.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나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사실 사기 좋은 시기라고 봐요. 여기서 또 투자 성향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즉 차트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차트에도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 있어요. 저희 채널에도 이제 차트 강의가 몇 개 있는데 저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때 가장 처음으로 해드리는 게 추세예요. 추세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추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 추세가 없는 거. 그러니까 방향성이 상방이느냐, 하방이느냐, 그냥 계속 박스권에 머물고 있느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은 시장이 하락 추세란 말이죠. 그러면 계속 하락 추세인 국면에 내가 당장에 돈을 벌 생각으로 주식을 산다? 이거는 좀 아니다. 그냥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사라. 많은 분들이 왜 하필이면 이럴 때 꼭
최바닥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주식에 신도 못하는 거니까 감히 우리 같은 인간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자체를 좀 접어두시고 내가 최바닥 발바닥에서 못 사더라도 무릎에서는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사 모으던 아니면 추세를 상방으로 좀 전환을 하려는 이런 시그널을 좀 보시면서 좀 올라왔을 때 무릎 근반응에서 좀 사던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달러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좀 해도 괜찮을까? 사실 방금 말씀드린 추세 관점으로 보자면 괜찮은 시점이긴 해요. 왜냐하면 역사상 큰 하락 추세를 겪고 있었던 달러, 그러니까 환율이 그 추세를 돌파했거든요, 최근에. 야, 이러면 이제 차트상 관점으로 기술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큰 저항대를 뚫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두 번째로는 달러가 사실 올라간 또 가장 큰 요인이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의 금리 격차인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또 커져갈 수 있을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자 하는 안전자산 챙기려고 하는 심리도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가 좀 나와서 상대적으로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가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달러가 올라가는 요인이 당장 끝날 요인이 있느냐?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가격적인 측면을 좀 보자면 사실 싼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것 또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장투 관점으로 좀 보시는 거면은 사실 지금 달러를 사는 거는 아니다. 오히려 역으로 지금 싸져 있는 우리나라 증시 좋은 주식들을 사 모으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반대로 단기적인 올해 뭐 하반기까지의 흐름을 좀 보실 줄 아는 좀 트레이딩 관점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이라면은 달러에 좀 단기적인 접근도 괜찮을 것 같다. 달러는 또 그렇게 또 적용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는 좀 많이 올라간 추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네네. 그게 또 반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요즘 좀 눈여겨보시는 주식들은 좀 섹터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제가 사실 4, 5월부터 이 부분을 가장 강조를 드렸어요. 뭐냐면 탈세계화예요. 탈세계화. 저번에도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 이거 얘기하러 나왔어요. 탈세계화. 제가 앞서서 시장의 얘기를 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분쟁이 좀 커질 수 있을 만한 시기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전에 현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물가가 오르고 있고 거기에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까요 말까요?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를 사더라도 비싼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받는 급여는 줄어드니까 돈을 쓸래야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가 죽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상황 역시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기업의 주가 역시도 사실 떨어지는 거고, 그러한 기업들이 사실 추가적인 뭔가 투자를 해줘야 뭔가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고 그나마 지금 실적은 안 좋더라도 향후 실적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사겠는데 그러한 투자 역시도 꺼려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곧 여러모로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 역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보통 이럴 때에는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많이 낮추는 게 좋아요. 네. 사실 어려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굉장히 투자를 넓히고 있는 섹터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오히려 모두가 다 투자를 보수적으로 할 때, 야, 여기는 왜 이렇게 투자를 강하게 하는 거야? 하면서 시중에 떠돌고 있던 방랑자와 같은 돈들이 이쪽으로 쏠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은 안 좋아도 이쪽에 기회가 있다. 야, 여기밖에 지금 답이 없다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투기성 자금들이 좀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떠들어대고 있고 막 기사 뉴스에도 나오고 리포트에도 나오고 있는 바로 태조 이방원이죠. 태조 이방원 사실 여러분들 조금만 역사 아셔도 태조는 이성계고 태종이 이방원인데 그렇죠. 태조 이방원 뭔 소리냐. 누가 만든 거냐. 누가 만든 거냐. 근데 웃긴 게 제가 이제 4, 5월부터 탈세계화 많이 강조를 하면서 신이 카방반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신이 가방반. 이건 제가 만든 건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게 보는 5가지 섹터의 앞글자만 딴 거거든요. 네. 태조이방원도 똑같아요. 이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좋게 보는 섹터, 지금 시장의 주도주 앞글자만 딴 겁니다.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그다음에 원자력 5개인데 이게 왜 그러면 강한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신익 하방반은 뭐예요? 신익 하방반은 신재생, 2차전지, 카메라, 방산, 반도체예요. 오, 그렇구나. 요즘 비슷한 게 겹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왜 겹치냐면 저도 그렇고 그 애널리스트분들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탈세계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똑같은 탈세계화를 보더라도 제가 보고 있는 이쪽 분야와 그분들이 보고 이쪽 분야 이렇게 살짝 이제 교집합이 있는 거죠. 교집합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은 제가 보는 거 위주로 왜냐면 제가 좋게 봐야지 뭔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그러니까 태조의 방언 살짝만 좀 언급을 하자면 이게 탈세계화 때문에 강한 겁니다. 이 탈세계화라는 것은 역사상 4, 50년 만에 또 나오는 역사적인 이벤트예요. 이게 러시아 전쟁 이후로 굉장히 또 크게 발발되고 있는 부분인데 탈세계화 그냥 딱 쉽게 생각하시면 그거예요. 세계화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계화는 뭔데? 우리나라, 뭐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뭐 그냥 전 세계가 하나로 합해져서 We are the world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지구촌이라고 막 네. 우리가 모두가 공동체야.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자. 수입 수출 서로 간에 왕래하면서 서로 도울 건 도우면서 살자. 서로 막 평화 지키면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근데 러시아가 이거를 팍 깨버렸죠. 진짜 깨버렸어요. 네, 진짜 깨버렸습니다. 러시아가 뭔 소리냐 깨버렸습니다. 깨버리고 나서 편가르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어떻게 편이 갈라지고 있느냐 지금 일단은 러시아와 유럽이 갈등을 하고 있었고 이 유럽 쪽에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붙어요. 그리고 러시아에는 중국과 몇 개의 중동 기업, 중동 국가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구도 체계에서 지금 대립구도가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세계의 블록화라는 얘기도 지금 들릴 정도로 탈세계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각 기업들은 지금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자하기 껄끄러워지고 있지만 각 국가 입장에서는 원래는 우리가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자. 나에게 부족한 거는 너네가 좀 채워주고 너네가 부족한 건 내가 좀 더 채워줄게 했는데 이제 이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유럽 입장에서 러시아에게 수입해왔던 에너지를 이제 너네 거 안 써!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거고 우리 이 그룹 내에서 우리가 수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미국 역시도 야 중국 거 쓰지 마. 중국을 이제 왕따시키고 있는 단계.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에서는 이러한 탈세계화 움직임에 따라 정치적인 부분, 경제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돈을 막대하게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돈이 막대한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내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늦게 들어가서도 돈의 그 흐르는 물줄기 앞에만 서 있으면은 계속 돈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가 힘들지만 몇몇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면 거기에서 오히려 또 투자 기회가 나온다. 그러면 그 국가들이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발표한 건 유럽과 미국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우방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와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크게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왜? 우방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자, 유럽은 어디에 투자를 한다고 했냐? 가장 큰 건 얘네는 에너지입니다. 당장에 올해 하반기에 쓸 에너지가 얘네 부족해요. 맞아요. 부족해. 얘네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에너지예요. 왜? 기존의 에너지 수입을 대부분 러시아에게 했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에게 이제는 더는 에너지 수입하지 않겠다.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 오히려 러시아 입장에서도 옳았구나. 너네가 그렇게 나와? 야, 우리도 가스밸브 잠근다. 하면서 이번에 완전 잠궈버렸어요. 왔다 갔다 막 하면서 결국에 잠그더라고요. 잠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더 발등에 불똥 떨어졌죠. 당장에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당장에. 네. 에너지가 없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끔찍합니다. 전기를 못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무더위에 에어컨 못 틀고요. 이렇게 습한 날씨에 제습기 못 틀고요.
심지어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히터 못 틉니다. 죽겠죠. 죽지 않기 위해서 유럽은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신재생 인프라입니다. 유럽은 그 누구보다도 또 친환경 신재생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였어요. 누구보다도 지구를 살리고자 당장에 자기들이 죽게 생겼는데도 지구는 살려야 된다 외치던 이제 친구들이었는데 자, 지구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야 된다 라는 이제 취지와 부합한 게 바로 신재생이었죠. 신재생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원자력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당장 쓸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당장에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설비 투자의 시간과 비용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이게 바로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신재생에 400조를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 300조를 태양광에다 투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 또 신익 하방반 중에서도 신재생에서 제가 태양광을 또 꼭 꼽아 드렸거든요. 태양광이요. 제가 정말 강조를 드린 이후에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150%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태양광이 현 시장의 주도주예요. 그 정도로 강합니다. 왜? 유럽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 통과시키면서 태양광 설비 투자에 돈을 쏟아붓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큰 모멘텀이 태양광 쪽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 편가르기를 했잖아요. 우리 편인 유럽과 미국이 태양광에 투자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기존의 태양광 패널들을 누가 다 점유를 하고 있었냐면 중국이 다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야, 근데 우리끼리 지금 태양광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태양광 투자를 할 거면 쟤네 적군의 태양광을 써야 돼. 난 그건 끌리지 않거든. 하고 싶지 않거든. 야, 우리끼리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면서 시선을 우리 쪽으로 돌린 거죠. 가만 봤더니 중국이 아니면 대표적으로 미국이랑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방한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국내 5대 대기업들과의 미팅을 가졌는데 여기에 OCI랑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태양광 기업들이랑 또 미팅을 가져간 거예요. 그렇구나. 네. 야, 이게 미국이 우리나라 쪽으로 태양광에 손을 벌리려고 했었던 거구나. 이게 점점 더 가시화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태양광 기업은 국내의 하나솔루션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공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의 주가 상승률보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상승률이 더 강하죠. 왜냐하면 매출 비중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거의 90% 이상이 다 태양광 쪽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시장을 알아야 되는데 시장이 과거 금융장세 실적 장세와 같이 시장에 돈이 많은 장세가 아니에요. 즉 하나솔루션과 같은 시총이 큰 기업들의 주가를 크게 올리기에는 힘이 붙이는 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일 섹터더라도 똑같은 재료를 갖고 있더라도 물론 기업적인 가치는 하나솔루션이 더 갖고 있지만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기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더 수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섹터 똑같은 종목군이더라도 대장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태조 이방원이 강하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더 강한 건 뭘까를 찾기에 있어서 매출 비중과 그다음에 실적이 탄탄한 부분, 그다음에 무엇보다 시총이 작은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고 공략을 하시면 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좀 올릴 수가 있다. 이거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거. 네네네. 산업 내에서 이걸 딱 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주가의 투자적 관점까지 네네. 포함시켜서 보는 거. 이게 내가 특별히 또 보따리를 한번 또 풀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엄청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을 얘기했으니까 2차 전지를 또 얘기해야 되겠죠. 네.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인플레 감축법 통과 이후로 강했어요. 왜냐? 미국에서는 인플레 감축법 통과를 하면서 자, 우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에너지에 대한 자체 공급망을 더 확충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소 이런 부분에도 투자를 한다라고 했고 그 외에 지금 우리가 가만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에 있어서 이거는 경제 패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이다 싶은 거죠. 이제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를 좀 본 것 같아요. 전기차 산업을. 자,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을 살리고자 우리가 보조금 세금 감면 해줄게. 다만 중국이랑 놀지 마. 이 부분도 역시 우리나라 기업의 호재였던 거거든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에서 대표적인 양대 산맥이 우리나라랑 중국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중국이랑 안 놀면 우리나라랑 더 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갑자기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죠. 오호라 하면서. 자, 이 중에서 그러면 또 어떤 기업들이 또 최대 수혜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돈을 풀면서 추가적으로 부록으로 뭐라 그랬냐면 미국 자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 국가들 거를 써라. 근데 다만 미국의 생산 시설이 있는 것들에 좀 더 프리미엄을 주겠다. 라고 했어요. 즉 미국의 생산 기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업체 중에 누가 가장 잘 돼 있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잘 돼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과연 끝날 만한 흐름이 있느냐, 탈세계화라는 부분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 보니까 지금 이미 편 갈랐고 거기에 우리끼리 하고자 하는 데에다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어요. 이런 부분이 과연 단기적으로 끝날까? 아닐 가능성이 높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추가적인 좀 우상향을 우리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시총이 크다. 그러면 그 밑으로 조금 내려와야 되는데 좀 내려와 보니까 우리나라 또 대표적으로 양극재, 소재 쪽으로 또 강국인데, 자, 소재 쪽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중국에 좀 탈피를 하고 미국과의 관계들은 끈끈이 맺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이 있었네. 그리고 그 밑단에 또 한번 좀 시켜보는데 이거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돼요. 아직 쉽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또 장비주들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장비주들은 특히 과거에 2차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이 투자를 할 게 있어서 사실 이 장비 쪽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소재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큰 투자 사이클이 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장비주들에게도 기회가 왔다. 가뜩이나 다른 2차전지 관련 밸류 기업들에 비해서 좀 싼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또 장비주도 이런 값싼 또 모멘텀을 받아서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강조드렸던 게 PNT랑 하나기술이었는데 하나기술이 최근에 또 대규모 공시를 하면서 뭐 상한가까지 또 찍는 등 주가의 흐름을 또 강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2차전지 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크게 오르지 않고 저평가되어 있는 또 미국과의 관계도를 좀 끈끈하게 연결짓고 있는 기업들을 잘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 투자 기회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잘 공부만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힘든 시장이지만 상한가 한 번쯤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야, 이게 탈세가 회계화라는 키워드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놀랍네요. 보통은 그냥 태조 이방원 이러면 그리고 또 신이 카방만 이러면은 그냥 섹터 5개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할 뿐인데 이게 왜 나왔는지 그 앞단을 짚어주신 게 저는 항상 저희 채널 영상에서도 강의를 할 때 무조건 저는 why, how와 순서로 하거든요. 이게 왜 일어난 거고 왜 중요한 거고 이거를 어떤 투자 포인트 관점으로 볼 것이며 마지막 종목은 무엇이느냐를 보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안타깝게도 종목만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종목만 알려달라 뭐 이렇게 사설이 기냐. 근데 저는 그거는 투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투자의 이유도 없고 관점도 없이 종목만 알고 돈을 베팅을 한다? 그게 과연 투자인가? 저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좀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why, how, what을 꼭 얘기를 드립니다. why, how, what. what이 맨 마지막에 이제 종목이고 네네. 그게 왜 나왔는지를 이제 why랑 how부터 시작하시는 거고요. 네. 그 why랑 how는 잘만 공부를 해도 제가 알려드리는 what이 아니더라도 다른 또 종목군도 잘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또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투자는 항상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한 투자 좀 관점과 인사이트를 좀 알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짚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종목을 택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떤 기업을 얘기하고 그냥 기업이 왜 좋은지를 막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how, why까지 가서 큰 틀에서 키워드 한두 개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탈세계화죠.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투자 관점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탈세계화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탈세계화. 이 탈세계화를 여러분들이 중앙에 빡 박아놓고 여기서 이제 마인드맵을 좀 그려 나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투자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좀 싶거든요. 그래서 이 탈세계화에 그러면 또 다른 투자 관점이 또 뭐가 있느냐? We are the world.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We are the world를 하던 국가들이 이제 대립을 해요. 싸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안정권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지 종전국가가 아니란 말이죠. 또 중국과 러시아가 친한 게 또 북한이잖아요. 음. 또 우리나라가 또 주요 요충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안심하기 이른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이 방산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국가 안보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에서 좀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가 맞았거든요. 아프거든요. 실제 맞았죠.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바로 그 옆집 사는 국가들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옆집이 당했대. 어떡해. 야, 우리도 어떻게 당장에 시칼이라도 꺼내와. 당장에 어디 가서 총 좀 구해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또 우선시 투자가 되고 있는 게 이 무기예요. 무기. 방산입니다. 방산. 과거는 이 세계화 때는 무기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같이 손잡고 맞아요. 잘 지내고 있는데 배신이야? 뒤통수야? 무기를 산다고? 왜? 음. 너네 또 누구 공격하려고 그래? 맞아. 안 좋게 봤거든. 무기에 이 방산 쪽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방산주를 사는 것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근데 인식이 바뀐 거죠. 몇 달 사이면 바뀌었어요, 진짜.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주가 그냥 막 공행진을 해요. 왜? 지금 무기를 사는 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생명력을, 나의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살기 위해 하는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이 바뀌었고 인식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투자를 오히려 더 늘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야, 이게 살기 위한 기다 하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방산에 대한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탈세계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혹여라도 이 러시아 전쟁 이후로 벌어지는 미중 분쟁에 있어서 혹시라도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무력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방산주가 더 힘을 키울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지금 많이 올랐는데도 또 더 탄력이 붙을 수도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또 대만 가지고 또 왔다 갔다 미국이랑 중국도 하고 있거든요. 글쎄 너무 가깝다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역시도 이게 안심하기는 좀 이르고 그리고 그 중에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사실 또 방산 쪽에 또 기회를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방산하면 원래는 기본적으로 다 내수 쪽이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다른 국가에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는 게 그렇게 막 왕래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끼리 일단 우리의 힘을 키우자라는 이제 취지로 계속해서 커져 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수출길이 확 열린 겁니다. 당장에 우리는 평화주의자였어 했던 국가들이 이제 그냥 뒤통수 맞은 거죠. 안 되겠다. 야 당장에 지금 필요한 어떻게 무기 좀 구해와 봐봐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국가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기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무기를 사와야 돼. 근데 최고급의 좋은 무기를 구해올까요? 일단은 싸더라도 많이 사올까요? 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죠. 왜냐면 일단 나는 당장에 무기가 많지가 않아. 좋은 무기가 뭔지도 몰라. 근데 일단 돈을 써야 돼. 일단 지금 살고 봐야 돼. 조금 덜 B급이라도 A급의 돈을 쓰다기보다는 B급의 돈을 좀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갑자기 돈을 또 막 그렇게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막 그래도 하던 게 있는데. 네. 근데 그 B급 무기가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가성비. 네, 가성비입니다. 갓성비. 네, 갓성비.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주문량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특히 유럽 쪽에서 지금 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유럽의 주요 요충지라고 볼 수 있으면 폴란드에서 폴란드. 최근에 우리나라 무기들을 많이 수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요충지에서 수입을 한다? 그러면 주변에 또 소문이 나겠죠. 야, 저기서 내가 갓성비, 야 장난 아니야, 저기 하면서 좀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유럽발 추가적인 수출을 기대를 하면서 국내 방산주들의 추가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또 중장기적인 모멘텀. 국내 방산주들이 그냥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들은요 지구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이미 성공했습니다. 우주. 그렇죠. 누리호. 최근에 달 탐사선. 그래서 최근에 그 누리호가 발사를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요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그 누리호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대다수의 기업들이 기존의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까지 기대감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방산주를 우리가 과연 과거처럼 안 좋게만 볼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좀 변화시켜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죠.
근데 그만큼 최근에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멋모르고 따라잡다가는 이미 지금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도 태워주세요 하고 이 손을 뻗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뒤에 연료에 불타요. 손 타버립니다. 안 돼요. 다시 한번 땅에 이륙했다가 재차 이제 다시 2차 발사하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이 보이면 그럴 때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야, 이게 방산주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생존과도 결부되어 있지만 우주라는 미래와도 결부되어 있네요. 생존과 미래. 현재와 미래가 다 현재와 미래. 고루 갖춰져 있는 산업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정말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이미 올라가 있어서 보시다가 목 빠집니다. 이거 방산주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렇죠. 저도 원래 방산주를 안 좋게 봤었던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방산주 투자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또 미래에 또 그 우주가 또 새로운 먹거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반도체, 아무래도 우리나라 하면 또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심이 워낙 또 많으세요. 그래서 뭐 최근에 여전히 삼성전자 진짜 몇만 전자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하이닉스라도 살까요? 뭐 이런 반도체 관련 또 질문들도 많으신데 사실 반도체는 제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올해까지는 좀 힘들겠다. 올해는 힘들다. 네. 왜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또 가장 주요 고객사가 누군지 아세요? 가장 큰 게 중국입니다. 근데 지금 탈세계 와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는 큰 고객사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이미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금 닥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 와. 뭘로 압박하고 있냐면 칩4 동맹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칩4 동맹이라는 게 사실 왜 나온 거냐면 사실 미국은 반도체 강국이었어요. 근데 원래 반도체를 그냥 자국에서 다 만들어서 팔고까지 다 했는데 이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로 접어들면서 반도체를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가 모든 거를 다 총괄해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뭐 인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모든 걸 다 총괄해서 이제 앞장섰었는데 종합 반도체 회사로 그걸 못 하다 보니까 분야로 쪼갠 거죠. 설계 파트, 생산 파트, 그다음에 검사 조립 파트,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소부장까지 한다면 미국이 아무래도 설계, 그 다음에 소부장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생산 쪽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생산을 좀 강구하고 있었는데 생산이 코로나 때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쪽을 당장에 우리가 하기에는 기술적인 격차도 있고 이걸 공장을 늘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일단 지금 당장 생산을 잘하는 내랑 손을 잡자. 전 세계에서 생산 제일 잘하는 기업 대만의 TSMC, 그 다음 잘하는 기업 우리나라 삼성전자. 손을 뻗은 겁니다. 그게 칩4 동맹이에요. 우리나라랑 같이 하자.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생산 같이 하자. 너네한테 세금 감면해줄게. 너네한테 좀 지원해줄게. 같이 하자. 꼬드긴 겁니다. 대만은 이미 콜했어요. 일본도 콜했습니다. 일본은 모의 강국인데 소부장 강국입니다. 우리나라한테 이제 선택권이 주신 거죠. 골치가 아파요 지금. 당장에 중국이라는 큰 고객사를 미국 손을 잡으면 아무래도 놓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근데 또 미국의 손을 안 잡자니 혼자 소외되는 진퇴양난이네. 네, 진퇴양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종 결정이 되기 전부터 되고 난 이후로도 반도체 산업에서는 한 번에 그 전환기에 따른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고객사를 잃고 새로운 고객사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갈아타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닙니다. 마냥 좋게 볼 만한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아직도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당장에 내가 먹고 살기도 빠듯해요. 당장에 내가 밥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내가 IT 기기에 돈을 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번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했어요. 폴더블폰. 이거 나왔다고 해서 당장에 내가 굳이 핸드폰 바꿀 타이밍이 아닌데 바꾸는데 돈을 쓴다? 또는 내가 뭐 당장에 지금 TV, 가전 이쪽에다 돈을 쓴다? 쉽지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IT에 대한 수요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고객사를 바꿔야 되는 전환기에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반도체 힘들다. 근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만약에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칩4에 어찌됐든 가입을 한다고 쳐봐봐요. 그러면 자 기존에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만약에
C4 동맹이 찍어 누를 수만 있다면 이거는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런데 쉽진 않죠. 쉽진 않아서 반도체 그래도 결국 상승 사이클 올 건데 그 중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제가 태조이방원에는 반도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 증권가에서 반도체를 안 좋게 얘기하는 측면이 잘 없거든요. 웬만하면 유망산업에 꼭 들어가는 게 반도체예요. 근데 이번엔 안 넣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넣었어요. 근데 올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전 내년을 보고.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동맹을 가입을 하든 말든 결정을 할 거죠. 근데 결정을 만약에 내렸다. 동맹에 가입하겠다 하면은 현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어디에다가 미국에다가 생산 설비 늘려야 돼요. 그래야 이득을 보니까. 그러면 생산 설비를 늘린다라는 부분은 누구에게 기회가 오냐면 장비업체에 기회가 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그 동맹 자체가 생산 설비를 늘리는 데 포커싱을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생산 설비, 즉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커피숍을 차려요. 커피숍을 딱 프랜차이즈로 차렸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이 커피숍에 들여놔야 되는 게 뭐예요? 커피 머신기입니다. 머신기. 맞네. 공장 입장에서도 가장 우선시 들여놔야 되는 건 뭐냐면 장비요, 장비. 장비가 있어야 반도체를 찍어 만들 수가 있잖아요. 특히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기에 쓰여지는 주요 장비 업체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내년쯤부터는 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뭐 때문에 탈세계화 때문에 중국 역시도 이러한 움직임에 받아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기존의 중국은 누구보다 또 반도체 굴기, 자체 굴기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빠바방게 만든 국가였어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원래 생산을 도맡아 했었던 삼성과 대만, 중국에게 손을 떨군다. 중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체? 그쵸. 또 자체 생산 설비 늘려야 돼요. 그러면 또 어찌됐든 간에 장비네. 네, 결국엔 또 장비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장비 없이 내가 반도체 못 만들어 할 수 있을 만한 갑의 위치에 있는 장비주들, 대표적으로 해외에 네덜란드 ASML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냥 10명이 줄 서던 거 20명, 30명 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어느 정도 탈세계화에 따라서 이 미국과 유럽이 투자를 하고 탈중국화 움직임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수혜를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 드렸는데, 아직은 가시화가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반기 이후로 충분히 가시화가 될 수 있을 게 중국이 맞고만 있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중국도 맞받아 칠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중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상 최초로 주석이 중국의 우두머리가 세 번째 연임을 할 가능성이 놓여져 있어요. 역사상 최초로 3연임을 한다면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기 위해서라도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죠? 중국은요, 미국과 달리 작년 하반기부터 길을 달리 갔습니다. 중국 진짜 또 무서운 국가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금리 인하하면서 돈 풀 때 중국만큼은 돈을 안 풀었어요. 금리 인하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뚱맞게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선진국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니까 중국은 금리를 내렸습니다. 남들이 몸살 일일 때 자기네들은 아직 코로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제로 코로나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돈을 풀었습니다. 이게 한 9개월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중국이 돈 풀기를 했던 흐름이 거의 1년 정도 풀었거든요. 통상적으로 평균치를 따져보면 이제 돈 풀기 흐름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풀었으면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쓰는 시점이 바로 시진핑의 세 번째 연임 시점과 맞물려 있다. 노린 게 아닌가. 지금 경기를 어찌됐든 돈을 풀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또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업률에 대한 문제를 또 해결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어줄 때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장 보편적으로 썼던 방식이 뭐냐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땅 갈아엎은 거예요. 인프라. 그래서 뭐 도로 깔고 뭐 철도 깔고 뭐 건물 올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미 최근에 여기에 뭐 1조 위안 투자하겠다라고 또 발표했어요. 리커창 총리가. 그 정도로 슬슬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 경기를 살리기 위함으로.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중국이 이제 슬슬 움직일 건데
돈을 풀어놨던 거를 기반으로 어디에다가 돈을 쓸 거냐의 부분에서 1차적으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 건설주 또는 그 중국의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건설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 또 우리나라 업체들 몇 명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 공부를 해도 조금 애매한 게 우리나라가 물론 중국이 아쉬우면 우리나라 거 쓰겠지만 아, 자체적으로? 예.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중국에게 좀 발을 좀 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좀 괘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 걸 쓴다? 써줄까?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투자하기에 조금 껄끄러울 겁니다. 하지만 안 봐서는 안 돼요. 왜냐면 태조 이방원이라는 놈이 계속해서 오르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게 모두가 다 아는 호재는 이미 호재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아는 악재는 이미 악재가 아니듯이 모두가 환호성을 칠 때는 곧 폭탄 터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저기 다 태조 이방원 떠들고 있어요. 지금 먹거리가 많을까요? 태조 이방원에서? 적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러한 탈세계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가능성은 높지만 오르다가도 단기적으로 한번 꼬꾸라지고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미 한 차례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추가적으로 계속 오르기만 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건 좀 쉽지 않겠다. 그러면 떨굴 때 시장이 지켜준다면 시장이 버텨주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이 또 올라야 되거든요. 다른 종목 뭐 올릴까라는 부분입니다. 미국, 유럽이 투자했던 것 따라서 태조 이방원이 올랐으면 반대 진영인 중국이 투자하는 것에 따른 수혜주를 올릴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림상. 1차적으로 건설 장비, 2차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중국이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 2위 국가입니다. GDP 2위 국가예요. 근데 그러한 중국의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게 바로 뭐냐면 디지털 산업이에요. 중국은 누구보다 또 이 4차 산업혁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입니다. 돈을 막대하게 쏟아붓고 있어요. 사실 디지털 산업이 크기 위한 또 조건이 뭐가 있냐면 빅데이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유튜브라는 게 또 클 수 있었던 게 알고리즘 시스템인데 알고리즘도 다 빅데이터에 따라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빅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개인정보를 얻어내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 개인의 개인정보를. 그리고 플랫폼화가 돼야 돼요. 근데 민주국가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많으니까. 근데 중국은 달라요. 중국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너네 이거 무조건 써. 그리고 개인정보 다 허용해. 기업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빅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가뜩이나 인구가 많은데.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돈을 심지어 국가에서 투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수집에 대한 부분까지도 너무나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디지털 산업에 중국은 매년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매년 75조 원씩 투자를 해주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근데 이러한 중국이 올해 2월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뭐냐면 동수서산 프로젝트예요. 이게 뭐냐면요. 중국은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상대적으로 북경이 위치한 동쪽이 상대적인 선진 지역이에요. 되게 잘 살아요. 동쪽이. 네. 상대적으로 서쪽은 좀 못 살아요. 그래서 동쪽이 개발이 많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데이터도 동쪽에서 많이 쓰겠죠. 그래서 거의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동쪽에 막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지리적인 특성상 동쪽이 서쪽보다 조금 기온이 높아요. 반도체 데이터 센터를 쓸 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슈퍼컴퓨터 생각해 보세요. 슈퍼컴퓨터로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 오래 쓰시면 뭐 나와요? 발열. 열 나와요. 그 열을 최대한 냉각시켜 줘야 돼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줘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전기 필요하죠. 전기값이 최근에 계속 올라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뜩이나 동쪽의 기온도 높아요. 자꾸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양은 늘어나는데 그에 따라 깔아야 될 슈퍼컴퓨터는 늘어나는데 전기값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쪽과 서쪽의 지역 균형 차이가 자꾸 심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동수서산 프로젝트. 동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서쪽으로 이동시켜라. 서쪽은 지리상 기온도 낮고 서늘해요. 그래서
전기값이 그렇게 많이 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땅덩어리가 많은데 또 사람이 적어서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값싼 전기를 또 많이 쓸 수 있는 지리적인 요충지다. 그러니 여기에다가 슈퍼컴퓨터 들어가서 해라 라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옮기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 컴퓨터 옮겨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다 옮겨야 됩니다. 이 데이터 관련 인프라의 대이동이 나오는 거죠. 대투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투자 포인트는 또 뭔가? 중국 빅테크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 클라우드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2차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또 필요한 5G 장비들 왜냐하면 통신망 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주요 반도체 칩, 뭐 PCB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완벽하게 인프라가 깔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중국은 동이나 서나 뭐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빵빵한 데이터가 돌아가면서 이제부터 완전한 4차 산업에 그냥 폭풍 성장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예를 들어 메타버스, 자율주행, IoT 이러한 산업들도 연쇄적으로 커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장에서 사실 이러한 빅테크 안 볼 수는 없겠지만 더더욱이 이러한 중국의 동수서선 프로젝트가 더 가시화가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다. 사실 최근에 5G 관련주들이 그래서 그런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이 사실 그래요. 아무렴 우리나라 거 쓰기 싫더라도 그 넓은 땅덩어리에 인프라를 확 충해야 되는데 안 쓰고 100일까 싶어요. 당장에. 또 국내 주요 5G 반도체 업체 중에 또 중국과의 그런 고객사 관계도가 좀 끈끈한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중국 IT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건설주 네. 그런 거 인프라 이런 거 관련해서 한국에서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 네. 그러면 혹시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건 어떠세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 이 프로젝트 이러한 중국의 투자 움직임에 있어서 그게 사실 가장 좋은 투자 관점이긴 해요. 다만 중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또 리스크가 큽니다. 일단은 중국 기업들은 믿지를 못해요. 좀 이상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치가 뭐 이렇게 한번 확 하면 네, 또 기업 맞아요. 못하고 막 맞아요. 알리바바 같이 막 한 방에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훅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저는 그 중국 그러한 빅테크 데이터 센터들을 묶어놓은 ETF 상품이 있으면 그런 거를 한번 투자를 보셔라. 5년 이상 좀 길게 보고 모아가면서 좀 템베거 네. 이런 섹터 혹시 주식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 분야는 제가 올해 상반기부터 저희 채널에도 너무 많이 다뤄드렸던 내용인데 5년뿐만 아니라 저는 10년 이상도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계속 사모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모으는 게 막 5년 10년 모으기보다 사모으는 건 그래도 한 2, 3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2, 3년 만기 적금 든다 생각하고 매달 조금씩 사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메타버스 자율주행입니다. 메타버스 자율주행. 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일단은 이러한 데이터 센터에 큰 자금을 들이면서 인프라를 확충을 해요. 그 이후로 이제 또 메타버스 자율주행이 커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역발상에 대한 투자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 국면과 인플레이션 국면이 겹쳐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들 심지어 전 세계 시총 1위라고 불리는 애플마저도 긴축 경영을 펼치고 있어요. 추가 투자를 하기보다 지키기 위한 경영을 펼치는 거거든요. 네네네. 인력을 감축시키고 이런 부분. 네. 근데 그런 상황에도 전 세계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이 이것만큼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바로 메타버스 자율주행입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특히나 그래요. 지금 애플, 뭐 페이스북, 메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국내 삼성전자까지도 이러한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슬슬 또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엔 이 빅테크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건 애플이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이 메타버스 기기를 언제 출시하느냐가 가장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년 상반기로 지금 거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벌써부터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려면 올해 하반기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주요 부품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상한가 하나 찍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 기기,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 납품하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도 여러분들 가장 또 관심 많은 게 2차 전지 섹터잖아요. 2차 전지 섹터도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동차의 혁신혁명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전기차 다음 혁신이 바로 자율주행이거든요. 그죠? 자율주행은 이미 시작됐어요. 반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저도 최근에 이제 차를 뽑았는데 반자율주행 모드가 있거든요. 와, 굉장히 좋아요. 아 진짜요? 굉장히 좋아요. 괜찮아요? 네. 특히 고속도로 달릴 때 너무 좋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지금 자율주행 시작됐다. 왜냐하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그 주요 부품들이 이미 차에 들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이미 돈을 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완성차 업체들이 점점 더 늘려나갈 거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메타버스를 하던 자율주행을 하던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아 이게 공통분모예요? 예. 카메라가? 예. 공통분모. 오 대박이다. 그게 심지어 우리나라 가장 또 오래 뜨거웠던 감자가 로봇주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현대차 그다음에 LG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로봇 본격적인 양산하겠다. 로봇 TFE 신설하고 막 투자하니까 국내 로봇도 빵빵빵 떴거든요. 여기에 이제 다가오는 또 테슬라 AI 데이에서 테슬라가 드디어 인간형 로봇을 또 출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결국엔 또 로봇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로봇도 뭐 설명하기 길지만 심플하게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부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언제 다칠지 아플지 몰라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당장에 생산을 할 때 로봇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 역시도 지금 우리가 커피숍을 가든 뭐 패스트푸드점에 가든 다 키오스크가 주문받고 심지어 서빙 로봇이 또 해주는 데도 많습니다. 심지어 커피를 로봇이 만드는 곳도 있어요. 그 정도로 로봇이 우리 지금 삶 속에 빠르게 지금 녹아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도 역시나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로봇에도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 바로 카메라예요. 왜냐하면 셋 다 작동 원리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자, 메타버스는 뭐예요? 현실 세상에 가상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현실 세상을 내가 기기로 봐야 돼요. 그렇죠. 보려면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인지를 하기 위해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자동차가 운전자 필요 없이 알아서 가려면 주변 상황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봐야지. 카메라로. 로봇도 지가 알아서 행동하고 움직이려면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해야 돼요. 카메라로. 그렇구나. 카메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카방반 그 중요한 카가 또 카메라. 그래서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의 핵심 교집합이 카메라다. 와, 그렇구나. 네, 카메라가 또 중요한 게 탈중국화에 따른 반사수혜가 돼요. 뭐냐면 우리끼리 놀아. 지금 메타버스 자율주행하는 주요 대기업들이 다 미국, 유럽 쪽에 있어요. 완성차 업체,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 그다음에 우리나라. 근데 얘네들이 다 카메라가 필요한데 카메라는 원래 양대산맥.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다 논아먹고 있던 시장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중국 거 안 쓰면 다 우리나라 거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 세계에서 지금 자율주행으로 가장 또 선두라고 누구든 알고 있는 테슬라가 카메라 모듈을 다 우리나라 거 써요. LG노텍, 삼성전기 거. 네. 얘네들 계속해서 모아가시면 근데 얘네 또 마찬가지로 특히 삼성전기가 시장이 마찬가지로 돈이 없기 때문에 시총이 큰지라 지금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 다시 시장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또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주도 주의 하나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는 이노텍하고 삼성전기. 근데 당장에 여러분들이 좀 재미를 보고 싶으면 좀 중소형주 쪽으로 찾아보셔야죠. 네. 그래서 메타버스 기기에 납품을 할 수 있을 만한 거 또는 자율주행에 납품할 수 있을 만한 거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좀 더 텐베거가 사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은 또 투자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진짜 수빈 쌤이 제가 좀 놀라운 게 나이가 좀 어리시잖아요. 예. 형님 같아요. 이게 아닙니다. 사회를 보는 식견이 엄청나신 것 같고 이게 보통 텐베거 이러면 네. 지금 로봇 메타버스 자율주행에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거 그냥 각각을 얘기하지 네네. 여기서 또 막 공통분모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이 탈세계화도 그렇고 네.
그 되게 핵심 키워드를 잘 뽑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에서 마인드맵을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수빈 씨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 네네. 오늘 신입 카방반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만약에 수빈 쌤한테 1억이 딱 있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고 싶으신지. 비율을 만약에 따진다면요.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카메라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카메라의 비중을 좀 한 20-30% 실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정말 좋은 거는 또 신재생이 좋아 보이는데 신재생 중에서 일단은 좀 눌릴 기회를 삼아서 좀 모아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돈지는 제가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소액으로 치고 빠지는 매매 할 것 같고 방산도 눌릴 때 짧게 좀 모아갈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오히려 좀 모아갈 것 같아요. 반도체를 한 비중 10에서 20%. 그래서 저는 오히려 테크 쪽 지금은 사람들의 시선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 개념으로 테크 쪽 카메라 반도체 쪽을 중점적으로 좀 모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분명히 테크 쪽이 오르면 이 친환경 쪽이 좀 떨어질 거거든요. 그럴 때 또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구상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우선은 저평가돼 있는 거를 네네. 좀 많이 비중을 좀 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소중한 자금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종목 싸게 사면 좋은 거니까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수빈 쌤님 오늘 정말 또 쏙쏙 들어오는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끝으로 좀 혹시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정말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에 나가서도 한결같이 얘기를 하는 게 분명히 시장은 위기가 맞습니다. 위기가 맞지만 위기 속에도 기회가 피어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듯 이러한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시장이 왜 안 좋지? 라는 주요 핵심 키워드를 딱 뽑아만 낼 줄 알면은 이로 또 파생되는 또 돈이 몰릴 수 있을 만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너무 내 주식을 다 확 갖다 찍기보다는 조금씩 보조적으로 비중을 좀 채워나가는 전략으로 하신다면 분명히 힘들지만 그래도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부디 너무 눈에 불을 켜고 하기보다는 차분히 좀 떨어져서 시야를 좀 넓게 가져가시는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들 좀 되셔서 여러분들이 다들 좀 잘 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들으면서 참 느꼈던 게 이게 시장 자체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회를 발견하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짚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너무 빨려들듯이 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 또 한번 모셔가지고 또 짚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빈쌤님 오늘 이 정도에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부자TV의 수빈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